자, 이번에는요 693쪽에 이론 다시 또 하나 설명하고 그리고 프린트 가는데 693쪽에 양도 및 취득시기 그랬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예요. 자,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뭐 할 때까지? 양도, 팔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간을 뭐라고 하느냐? 보유기간이라고 그래요. 보유기간. 그죠? 이 기간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요. 그럼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뭐냐? 대표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죠. 이따 나올 겁니다. 부동산을 투기하지 않고 장기간 가지고 있다 팔면 물가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 세금 다 내라 그러면 불합리하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만큼을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연수에 따라 틀려요. 3년부터 해주는데 3년 했을 때 예를 들어 6%고 뭐 4년 가지고 있으면 8%, 1년 차이가요 2%씩 늘어나. 그러니까 10년이면 몇 프로, 20%, 15년이면 30% 이렇게 1년 차이에 2%씩 공제, 요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뭐가 있느냐? 양도소득세 세율, 이것도 또 나올 거예요. 오늘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 부동산을요, 주택을 1년 채워서 팔았느냐, 1년 채우지 못하고 팔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1년 안 돼서 부득이한 사유로 팔 수도 있죠. 근데 이 개개인의 부득이한 사유를 국가가 다 개개인 사정을 법에 명시할 수 없어. 그래서 법에는 무조건 부동산 취득하고 몇 년 안에 팔면, 1년 안에 팔면 그건 뭘로 본다? 투기로 보겠다 이게. 수용되는 거 빼고. 수용은 강제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요. 또 우리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해야 돼요. 예정신고 기한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그 날짜가. 예를 들어서 오늘 팔았어요. 그럼 요번 달 말이니까 오늘부터네. 그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거든요. 오늘 부동산 파는 사람은 억울해. 그죠? 오늘 팔았으면 요번 달 말이 오늘이잖아. 12월 말. 그럼 2개월이니까 언제? 2월 말까지 예정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달에 말일로부터. 그럼 만약에 1월 1일 날 팔았다. 그럼 언제까지야? 1월 말부터 계산하니까 2개월, 3월 말까지. 그죠? 그러니까 그 달의 말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언제 양도한 걸로 보느냐, 보유기간에 따라서 예정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언제 사고 파는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비과세,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날짜 계산하거든요. 이런 것이 양도소득세에서 중요하다. 그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부동산을 10년 전에 샀어요. 몇 년 전에? 그럼 10년 전에. 부동산을, 상가 부동산을 10년 전에 사서 오늘 팔았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10년 전에 취득할 때 매매로 취득했을 수도 있죠. 10년 전에. 또 상가를 10년 전에 뭐 받았어? 상속받을 수도 있고, 또는 뭐요? 증여받을 수도 있고, 상가금을 자기가 지었어요. 건축해서 취득할 수도 있죠. 이런 행위에 따라 날짜가 다 다르다. 그리고 오늘 팔았죠. 양도는 뭐냐? 대금 무한날, 청산일, 잔금 받았으면 파는 걸로 보는 거예요. 계약서 중도금 필요 없어요. 잔금을 보하면 주고받았으면 잔금 준 사람은 그날 취득이고 잔금을 받은 사람은 그날 파는 걸로 본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잔금 주고받아. 그럼 나는 오늘 받았으면 오늘 팔았죠. 그럼 옛날부터 오늘까지만 날짜 계산하면 되고, 여러분은 오늘 잔금 줬으니까 오늘 취득이죠. 오늘 취득이면 오늘부터 나중에 뭐 할 때까지, 팔을 때까지 날짜 계산을 오늘부터 계산하라 이 얘기지. 취득세 연관시키면 안 돼요. 취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법 취득세 따로 있죠, 날짜가. 이거는 취득세랑 관계없고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날짜 계산 시작하는 시점. 양도는 그때까지만 날짜를 끝내라. 이렇게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양도 및 취득 시기라고 한다. 사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은
파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 핵심 그거만 볼 거예요. 일반 뭐는 매매. 매매는 사고 파는 거죠. 예, 그럼 원칙이 언제 사고 파는 걸로 보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것은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 여러분 대금 청산이라면 잔금을 실제로 보한 날, 주고받은 날. 계약서 필요 없어요.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 그럼 여기서 대금 청산한 날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는 금융거래해야 돼. 거짓말할 수 없는 거, 입증이 되는 거. 여러분 잔금 주고받을 때 무통장 입금으로 주고받았다.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가 됐다.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건 거짓말할 수 없죠. 그럴 때 대금 청산이래요. 명백하게 확인돼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대금 청산일. 먼저 보죠. 원칙. 여러분 1번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잔금 주고받은 날, 준 사람은 취득, 받은 사람은 파는 걸로 본다. 됐어요? 요거만 보세요. 2번 보지 말고 다음 장. 근데 예외로 등기 접수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 접수일 그랬죠?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어떨 때 등기 접수일로 가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금 청산한 날이 뭐다?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뭐라 그래? 불분명.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불분명한 경우. 이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뭘로 가요? 등기 접수일로 간다. 그럼 여기 보세요.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이 얘기는 어떤 경우냐? 부동산 사고 팔 때 잔금을요 직접 은행에서 돈 찾아가지고 수표로 이서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모여서 직접 주고받죠. 이건 법에서 대한민국 법에는 인정하는 게 없어. 뭘로 가? 불분명한 사유예요. 얘가 그래서 뭘로 간다? 등기 접수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 이틀 오차가 발생하죠. 아니 시대는 자꾸 변해는데 자꾸 아날로그 방식 그대로 가면 안 되지. 사람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부동산 살 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돈 가지고 다니면서 계약하면서 계약금 줬죠. 중도금 주는 날 또 만나서 줬네. 잔금 줄 때 은행에서 수표 받아갖고 발급 받아갖고 수표 가지고 은행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수표 뒷면에 이서하고 주고 서류 넘겨받는데 이 쓰잘데없는 거 이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야? 불분명하지.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는데? 부동산 사고 팔 때 계약을 하죠. 계약금 계좌로 이체. 그죠? 중도금 줄 때 또 만나? 계좌로 입금. 그죠? 잔금 줄 때 어떻게? 잔금 주고받을 때 여러분이 사는 사람이야. 그럼 잔금 줄 때 어떻게 하느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은행에 가서 요즘은 거액의 송금을 안 해줘요.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돼? 낭패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사전에 가서 내가 오늘 날짜 잔금을 몇 억을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체를 하려고 한다. 승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디가?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모여서 서류상 하자 없을 때 다 넘겨받았죠. 그리고 계좌로 뭐 이체 이렇게 하는 거지. 수표 받아갖고 주는 게 어느 세월이든 그거 인정 안 한다니까. 우리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 보면 전부 다 뇌물 받을 때 통장으로 받아? 통장 받으면 알아서 교도소 가. 전부 다 뭘로 받아? 현금. 그리고 뭐라 그래? 안 받았다고 하잖아. 그럼 입증해야죠. 누가? 줬다는 사람이. 입증받으면 안 받은 거야. 그죠? 근데 통장으로 금융거래 해봐. 거짓말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금융거래. 제가 그래서 이거 수업할 때 항상 강조하는 거야. 매년. 생활화해야 될 게 뭐냐? 모든 돈을 구할 때는 지출할 때는 금융거래해야 돼. 돈을 빌려줄 때도 그래. 친인척한테 돈 빌려줄 때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도 계좌로 이체해. 그래야 죽어서도 근거가 남아. 그리고 빌려준 돈 뭐 할 때는 받을 때는 CCTV 없는 데 가서 뭘로 받아? 현금. 그리고 뭐라고 그래? 안 받았다고 그래.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줬다는 사람. 입증 못하면 두 번 맞지? 걔가 입증하면
미안해, 내가 착각했어. 그럼 죽일 일은 아니잖아. 손해볼 거 없죠? 그게 생활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걸 지출할 때는 무슨 거래? 금융거래. 그랬을 때 여기도 똑같아. 그 불분명한 사유는 뭐냐? 직접 돈을 주고받았다. 이런 건 인정 안 한다. 그래서 뭘로 가요? 등기접수. 어떤 사람은 은행에서요, 수표를 발급받아갖고 공인중개사 사무실한테 줬잖아요. 건네줬잖아요. 그거 추적을 하면 은행에서 발급받은 거 확인되는데 추적조차를 안 한다니까? 예? 수표를 주든 어음을 주든 돈을 주든 그건 전부 다 뭐야? 불분명한 사유야. 확인 안 하고 그냥 뭘로 가? 국가가 한가하지 않아. 그냥 등기접수일로 간다. 다음 또 하나. 원래 부동산 사고 팔 때 어떻게 팔 때? 사는 사람 팔 때는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하죠. 그런데 대금을 뭐하기 전에, 주고받기 전에 먼저 뭐를 했어요? 등기를 했다. 그럼 뭐한 날? 등기접수일로 간다. 어떤 분은 아니 잔금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줍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했으면 말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법이니까 다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원래는 안 하는데 나는 했어. 잔금 안 받는데 뭐 안 받고 뭐 해줬어?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럼 뭘로 가? 등기접수일로 간다. 그런데 실무에는 많아요. 특약으로 취득하는 사람 앞으로 등기 먼저 하고 그 사람 앞으로 대출 받고 그거 받아가지고 잔금 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대금 결제가 안 끝났는데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먼저 됐으면 뭐한 날? 등기접수일로 간다. 이게 대원칙이다. 이해가세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양도적세는 잔금을 주고받은 날 사고 파는 걸로 본다. 근데 불분명하다 또는 대금을 주고받기 전에 먼저 등기했다 그러면 등기접수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특수한 거래 그랬죠. 밑에 특수한 거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뭐야? 자주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론상인데 장기할부 조건이 뭐예요? 할부가 부동산은 먼저 주고 대금을 나눠서 받는 거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파트 사고 파는데 사는 사람한테 가서 파는 사람한테 가서 계약할 때 뭐라 그래? 마음에 들고 가격도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에서 하자 없으면 매매 계약 체결해야죠. 그때 파는 사람한테 이 아파트요 내가 마음에 들어 살려고 하는데 할부 돼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원래는 합의해야 돼. 할부 안 돼. 연부 안 돼. 그럼 일시불 이렇게 합의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뭘로 했다면, 할부로 했다면 사람마다 틀리죠. 대금 결제 끝나기 전에 뭐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해줄 수도 있고 먼저 건네줘 사용하라고. 아니면 뭐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인도일이라고 안 하고 사용 수익 먼저 사용하라 그럴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어느 거든 셋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또는 그 밑에 자기가 뭐한 거? 건설한 건축물. 내가 10년 전에 상가 건물을 지어서 취득했어요. 그럼 10년 전에 구체적으로 언제냐? 그 건물 처음에 지었을 때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 사용 승인서 교부 받은 날 취득이에요. 그게 원칙에 그거만 보세요. 근데 2번 만약에 건축허가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죠. 무허가는 사용 승인서 그런 게 안 나오잖아. 뭘로 간다? 사실상 사용일. 사실상 사용이라면 전기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이에요. 전기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을 법에서 뭐라고 한다? 사실상 사용일. 그죠? 다음 상속받은 건 상속, 개시, 사망한 날. 증여는 증여받은 날. 하나만 더 봐요. 오른쪽에 5번 공익사업을 위해서 뭐가 됐다고요? 수용. 여러분 법률에 따라 뭐가 되면, 수용되면 보상금 받죠. 보세요. 보상금 받을 때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 결정을 해서 보상금을 언제까지 받아가라 이렇게 고시를 해요.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수용당한 사람이 보상금 받아갔어. 그럼 대금 결제 끝났죠. 그 사람은 대금을 뭐한 날? 청산한 날, 주고받은 날 사고 파는 걸로 본다. 그죠? 또 보상금을 제시했더니
보상금이 적다고 거부를 하면 자동적으로 수용 재결 절차로 가요. 수용 재결은 다시 감정평가해서 보상금액 다시 결정하고, 그럴 때 또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법원에 뭐하고 공탁을 하고, 만약에 끝까지 거부하면 수용 개시로 간다. 그래서 수용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수용을 하자 이렇게 결정하면 그날이 뭐야? 수용 개시일이야. 이해가세요? 또는 대금 결제 끝나기 전에 등기 먼저 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셋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그래서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근데 2번 소유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면 보상금 거부하고 소송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소유권 소송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이 됐어도 소유권 소송은 민사소송이니까 2, 3년 소요돼.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 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소송 판결 확정일, 소송 판결 확정이 되면 그날 사고 파는 걸로 본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양도미 취득시기 받는데 핵심은 이거다. 이거 원칙이 뭐라고요? 대금을 청산한 날, 주고받은 날. 근데 청산한 날을 알 수가 없다, 불분명하다, 그럴 때 뭘로 가요? 등기 접수일. 또는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있다면 등기 접수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프린트 3번에 보시면 양도미 취득 시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매매. 매매는 원칙이 뭐라고요? 대금 청산일. 근데 옆에 불분명하다 아니면 선등기,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럴 때는 뭘로 가요? 등기 접수일로 간다. 경매 있죠? 경매는 법원에 경매 대금을 보한 날, 완납한 날이 대금을 보 청산한 날이고, 상속은 뭐?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 그리고 건축거래처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무허가는 사실상 사용일. 수용거래처 대금 보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다만 소유권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됐다면 소송 판결 확정일. 그죠? 예, 물론 중간에 환지받은 건 새롭게 취득이 아니다. 환지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다만 증환지, 감환지, 증하거나 감소된 부분이 있으면 그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사고 파는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 양도미 취득시기 봤어요. 이제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프린트로 갑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으로 가는데, 양도소득세 계산하려면 세금 계산할 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무슨 가액? 양도 가액에서 무엇을 차감하느냐? 필요 경비를 빼요. 그래서 나온 게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이다. 양도 차익을 다른 말로 양도 소득이라고 그래요. 매매 차익, 팔아서 생긴 이익, 양도소득. 여러분, 그러면 맨 처음에 계산하는 게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이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는 뭘로 하느냐 설명만 듣고, 저 양도차익은 원칙이요. 원칙이 뭘로 하느냐? 실거래 가격이야.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해요. 옛날에 얼마를 주고 취득했느냐, 요번에 얼마를 받고 팔았느냐, 이렇게 실제로 발생한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실거래 가격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증빙자료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동산 팔았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서에 나는 10억에 사고 팔았다 그러면 10억 기재됐죠. 그럼 그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매매 계약서가 첨부돼야 돼. 그럼 지금 파는 건 계약서가 있어야 대다수. 근데 20년 전에 30년 전에 산 거, 취득한 건 그때 당시 뭐가 있어야 돼? 매매 계약서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는지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없어졌어. 그럴 수 있죠? 그럼 불이익을 주겠다 이 얘기지. 증빙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이 뭐가 있으면, 증빙자료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 없어도 돼. 돈 주고받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돼.
매매계약 없어도요, 계약금 줄 때 통장으로 보냈을 거 아니야. 통장사본 복사. 이건 몇 년 지나도 확인되니까 은행 가면. 그리고 중도금 줄 때도 계좌이체 있죠. 그거 확인. 그리고 잔금 줄 때도 계좌로 보냈죠. 그러면 통장사본 복사하면 계약서 없어도 나 이렇게 주고 샀다, 이렇게 받았다 확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증빙자료가 있어야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뭘로? 추계, 결정 또는 뭐라고 그래요? 경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추계, 가을에 조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계, 이 얘기는 세무서장이 자기 관할구역 안에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 있죠? 그거 다 집계했어요. 요즘은 부동산 거래하면 본인이 뭐 해야 돼? 신고해야죠. 얼마 주고 사고 팔았다. 이게 다 집계가 돼 있어요. 그런 가격으로 결정이 뭐야? 결정. 단어를 보세요. 하나씩. 결정은요, 계산한다. 경정은요, 뜯어 고친다. 수정. 뜯어 고치는 걸 경정. 조사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걸 결정. 그러면 세무서장이 추계 결정할 때는 마음대로 하느냐? 아니에요. 법에 정해져 있어.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좀 이따 확인할 거예요. 사유가 있을 때 어떤 사유냐? 두 가지. 하나는 이거 실거래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무슨 자료? 증빙 자료가 있어요. 매매계약서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뭐 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경우 있어요. 왜 인정 못해요? 계약서가 들어왔는데 왜 인정 못해?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들어왔다. 허위로 기재됐죠? 그건 있어도 인정 안 해. 그러면 조사한 금액으로 뜯어 고쳐. 경정. 또는 또 하나는 뭐가 없어요? 네? 증빙자료가 없어. 계약서가 아예 없어. 그러면 나는 10억 주고 샀다고 하는데 옛날에 뭐가 없으면, 계약서가 없으면 세무서장은 확인할 길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건 뭐다? 예?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 조사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법에 돼 있어요. 그러면 세무서장은 뭘로 가느냐? 인근에, 여기 보세요. 이때는 양도 가액을 뭘로 해야 되는데,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증빙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허위다. 그래서 추계 결정할 때는 실거래 가격 대신에 뭘로 할 수 있다?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뭐? 감정가액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양도 당시 가격을 뭘로 해야 되는데?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면 실거래 가격 없으니까 뭘로?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또 취득할 때 가격 있죠? 옛날 취득할 때 가격을 증빙자료가 없어서 또는 있어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 당시 무슨 가격? 매매 사례가액. 여러분이 아파트 10년 전에 취득했다? 그럼 10년 전에 그 관할 구역 안에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전후 3개월 안에 거래한 가격. 그런 가격으로 간다. 없으면 뭘로 가요? 감정가액으로 갑니다. 없으면 뭘로 가느냐? 자, 여기 보세요. 올해 개정된 거 환산가액이라고 했는데 명칭을 바꿨어. 뭐라고? 환산 취득가격. 환산 뭐라고요? 취득가격. 환산가액이라고 했는데 명칭을 내년부터는 뭐라고 한다? 환산 취득가액. 환산가액이라고 나온 건 이제 전부 다 뭘로 고치면 돼? 환산 취득가액이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옛날치 가격을 추정하는 거. 여기 보세요. 옛날에 취득할 때 당시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시가 1억짜리 가격이고 실거래 가격은 얼마인지 증빙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부동산 취득해서 오늘 뭐 했어요? 예를 들어 10년 가지고 있다 팔았다. 팔 때 기준시가가 5억짜리가 됐어. 살 때 얼마인데? 1억인데 팔 때 실거래는 10억의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게 환산가액이, 이거 옛날치 가격이 얼마인지 대략 계산하면 보세요.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이 얼마짜리가? 취득할 때 1억짜리였는데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얼마로 변했어요? 몇 배 올랐어? 5배. 그럼 이것도 몇 배? 5배 올랐겠지. 이게 환산취득가액이에요. 나누면 대략 얼마? 2억. 옛날에 2억 정도 줬겠지. 이거지. 실제로 가격이 아니죠. 모르니까. 이런 가격으로 가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얘기. 그래서 이런 가격을 뭐라고 한다? 환산가액이 아니라 명칭을 환산 취득가액.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계산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도 없어. 그러면 할 수 없이 뭘로 이제 기준 시가라면 여기도 뭘로 기준 시가. 요거는 같이 가야 돼. 양도가액을 뭘로 하면 기준 시가라면 취득가액도 기준 시가로 해야 된다. 요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데 요것을 한번 볼까요? 거기 양도가액 있죠? 프린트 양도가액 있어요? 거기 화살표 들어가서 첫 번째 줄 보세요.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당사자 간에 뭐한 거?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그죠? 실거래 가격으로 하라 이거야.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데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잖아. 확인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네 번째 줄. 실거래 가격을 뭐? 확인, X. 확인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추계조사 결정을 하죠. 뭘로? 매매. 사례가액으로.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거. 됐어요? 이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돼. 양도가액은 원칙이 뭘로요? 실거래. 근데 증빙자료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뭘로?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한다. 뭐 대신에? 실거래 가격 대신에. 됐습니까? 그거 두 가지만. 그럼 나머지 3, 4월 달에 가서 할 것이 1, 2월 달도 아니야. 3, 4월 달에 가서 할 게 두 번째, 세 번째 줄이고 그건 아주 심화 과정이고 지금 해야 될 건 첫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 됐어요?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이번에는 무슨 경비? 필요경비라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요 필요경비는요. 필요경비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실지, 무한도, 취득. 그냥 요거 하나만은. 무슨 가액? 취득 가액. 또 하나는 자본적 지출. 또 하나는 뭐? 양도 비용.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양도를 설명할 때는 얼마 주고 사서 얼마 주고 팔았느냐 빼면 양도 차익 그랬죠. 그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 여기 보세요. 양도가액에서 무슨 가액? 취득가액을 빼면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이다. 틀려. 하나만 빼면 안 돼. 이 세 가지를 다 빼야 돼. 어디서? 양도가액에서 요걸 빼야 무슨 차익? 양도 차익. 이걸 다 묶어서 하나로 뭐라고? 필요경비라고 하던가. 이해가세요? 필요경비하면 몇 가지? 세 가지. 취득할 때 가격,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그럼 여기서 취득가액이 뭐요? 취득할 때 여러분 프린트 보세요. 거기 보시면 취득가액 나왔죠? 첫 번째 줄. 거기 지급한 대가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나한테 10억 주고 샀어요. 그럼 여러분은 나한테 얼마 줬어? 10억 줬죠. 그게 취득가격이 아니야. 지급한 대가야. 나한테 얼마 줬다고요? 10억 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네?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내죠. 취득세 낸 것도 더하라 이거지. 그래서 지급한 대가이라 뭐? 취득세 낸 거, 등록세 낸 거 있으면 더해. 이해가세요? 또 소송 비용이나 뭐 화해 비용, 소송 제기하면서 취득했으면 별도로 소송 비용이 있으면 그것도 더하라 이거지. 화해 비용, 기타 부대 비용 하면 중개, 수수료 준 거 있죠. 또 법무사 비용 준 거 있죠. 이런 비용을 뭐하라고? 더하라.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게 뭐하면 이 금액이 이런 비용이 필요경비가 뭐하면 많으면 이게 크면 뭐가? 양도 차익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이런 증빙자료를 다 갖춰서 여기 비용으로 들어가야 이게 조금 나오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친 걸 무슨 가액이라고 한다? 실제로 취득 가격이에요. 실질 취득 가액. 다시 한번 여러분 실질 취득 가액은 부동산 살 때 직접 준 돈 있죠. 지급한 대가. 그리고 취득세는 상대방한테 준 게 아니라 세금 낸 거잖아. 취득세 낸 거 더하고 등록세 낸 거 더하고 소송 비용이 발생한 사람만 다툼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취득했으면 변호사 비용 같은 거 있죠. 그런 비용 더하고 추가로 발생한 거 그리고 기타 비용하면 중개 수수료 또는 뭐 법무사 비용 이런 거 다 뭐하라고 더해서
실지 취득가액이다. 됐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기억할 건 이거 실제로 취득한 가격인데 실거래 가격이죠?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 주고받은 가격이라 비용 더했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지급한 대가가 증빙자료가 없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5번째 줄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6번째가요. 실거래 가격이 뭐 확인할 수 없다. 또는 뭐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실거래 가격 모르니까 뭘로 추계 결정, 뭘로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그리고 개정됐다고 그랬죠. 뭐가? 환산가액을 명칭이 환산취득가액. 이해가세요? 이걸로 대신한다. 이 두 가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두 번째 줄로 다시 가서 이번에는 뭐라고? 자본적 지출이 있죠? 예? 두 번째 줄에 자본적 지출이 뭐냐면 여러분 아파트를 취득해서요 10년 가지고 있다 팔아. 그럼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을 때 그 아파트에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수리비용 같은 거. 그런 비용 중에서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걸 자본적 지출이다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용도 변경하는 데 들어간 비용. 여러분 용도 변경이 뭐야? 쓰임새가 바뀌는 거죠. 보세요.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분양받을 때 거실, 방, 주방, 화장실 용도가 다 정해져 있잖아. 그렇게 되어 있던 걸 공사를 해서 뜯어 고치는 거. 용도 변경.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해서 용도가 뭘로 되어 있는데 베란다로 되어 있는데 뭘로 방이나 거실로 용도를 바꾸는 거잖아. 이런 비용을 용도 변경이에요. 이해가세요? 또 벽을 털어서 방을 축소했다는 얘기는 방을 줄이고 방으로 되어 있는 용도를 뭘로? 거실로 늘렸다. 용도 변경. 반대로 방을 확장했다는 얘기는 벽을 털어서 거실로 되어 있는 용도를 뭘로? 방으로 용도를 바꾸는 거죠. 이런 비용이 용도 변경이에요. 그럼 단독주택은 지하실에 보일러실로 되어 있거든요. 지하실에 단독주택. 근데 그것을 불법이든 합법이든 공사해서 주차장으로 바꿨다. 용도가 변경되죠. 그런 공사 비용 인정해 준다. 옥상에 물탱크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없애버리고 옥탑방으로 꾸며서 주거용으로 바꿨다. 용도 변경. 이해가세요? 예, 그런 비용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비용은 안 된다는 얘기지. 용도 변경 안 되는 거. 뭐 도배장판 안 돼. 조명기구 교체도 안 돼. 이해가세요? 또 싱크대 교체도 안 돼. 화장실의 타일을 대리석으로 바꿔도 화장실은 영원한 화장실이야. 용도가 안 바뀌었죠. 그런 건 안 된다 얘기. 또 엘리베이터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냉난방 설치 비용. 여러분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보일러가 오래돼서 고장났어요. 수리합니다. 안 돼. 근데 새 보일러 사다가 100만 원 주고 사다가 설치하는데 10만 원 주고 110만 원 들여서 교체 설치했다. 그건 된다. 그 비용. 이해가세요? 냉난방 설치 비용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요? 그 외에 개량 비용. 개량이 뭡니까? 여러분 단독주택의 창문을 샤시로 다 교체했어. 그런 건 인정된다. 그죠? 그 외에 재해 등으로 인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구하는 데 들어간 비용 있죠. 여러분 지진으로 인해서 단독주택의 담장이 무너졌네. 지진으로. 그럼 비용 들어서 다시 담장을 쌓아야죠. 이거는 천재지변이죠. 예, 이런 건 복구 비용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밑에 장애물 철거 비용. 여러분 장애물 철거 비용, 이용 편의시설 비용. 여러분 농사 짓는 농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묘지가 있다고 그래 봐. 밭에. 밭인데 거기가 뭐가 있어? 묘지가 있으면 밭에 토지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묘지를 딴 데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장 비용이죠. 그 비용 들어감으로 인해서 묘지가 딴 데로 옮기면서 토지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죠. 이런 게 자본적 지출이라고 한다. 자산가치 증가된 거. 그 외에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부과받은 거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런데 자본적 지출의 두 번째 줄 끝에 다만 그랬죠. 다만 있어요. 그거 여러분
이런 비용을 지출했으면 세금 계산서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돼. 예? 아니면 자동 발급기에서 나오는 현금 영수증 받아서 보관해야 돼.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했으면 매출 전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금융거래한 거 있죠? 예, 공사비를 지출할 때 무통장으로 보냈다. 무통장 입금증. 계좌에서 계좌로 옮겼으면 통장사본 복사. 이런 걸로 비치 보관하고 있을 때만 인정해 주는 거지. 그런 증빙자료가 없으면 거짓말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인정 안 해준다. 다음, 그 밑에 무슨 비용? 양도비용. 여기 보세요. 비용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 취득할 때 요거는 보유,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비용. 그럼 양도비용은 요번에 뭐 할 때? 팔 때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팔려면 매매계약서 작성하죠. 매매계약서 작성 비용. 아니,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중개수수료 주면 매매계약서 작성하죠. 비용 발생 안 했잖아. 별도로. 안 했으면 말고 발생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유치권, 질권 이런 채권 채무가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계약할 수 있죠. 자문료 줬다. 이렇게 비용이 별도로 발생한 사람.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공증서요? 공증 안 쓰잖아, 대다수. 근데 뭐 썼다면? 공증 썼다면 공증비용 인지대, 수수료 이런 거 인정해 주겠다? 또 여기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할 줄 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사한테 맡겨서 작성해 달라고. 그러면 기장료 줘야 되겠죠? 이런 비용 이해가십니까? 또 주택상환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 채권을 가지고 있다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 가서 할인해서 발생한 손실 이런 것도 다 증빙자료 갖췄으면 인정해 준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필요 경비. 이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양도차익이 적어지니까 세금 부담이 적겠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오늘 아파트 샀어. 여러분이 취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 등기 권리증만 챙기지 말고, 그죠? 서류 봉투에다가 등기 권리증 넣고, 그죠? 그리고 뭐야? 공인중개사한테 중개수수료 준 거 증빙자료. 그리고 봉투에다 넣고,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들어간 비용 전부 다 봉투에 다 집어넣어. 무조건 비용 인정. 되든 안 되든 세법이 늘 바뀔 수도 있으니까 다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그거 뭐 할 때? 팔 때 쏟아놓고 하나씩 점검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비용으로 들어가야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무슨 차익 나와요? 양도차익 나왔어요. 그 다음 장 보세요. 5번 양도소 과세표 중개상 그랬죠? 여기 보세요. 양도차익이 나오면 여기서 뭐 빼주느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서 나오는 게 양도 뭐예요? 소득 금액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받으면 그거만큼 뭐가? 소득 금액이 적어지겠죠. 그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공제 받아야 되는데 누구나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장기는 부동산을 글자 그대로 몇 년? 3년 이상을 장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동산을 사서 1년 안 돼서 팔면 투기야, 투기. 그런데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투기가 아니라 투자지, 투자. 그래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공제해 주는 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데 이건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건 중심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왔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첫 번째,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야죠. 예. 3년 못 채웠으면 안 해줘요. 그리고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아서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건 안 해줘. 그럼 뭐를 해주는데?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뭐?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안 돼요.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은 전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외. 전매가 뭔데? 원래부터 조합원이 아니라 원래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사갖고 그걸 파는 거 전매. 이건 투기죠.
안 해준다. 원래 조합원만 가지고 있다 팔 때, 그래서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토지건물 하면 뭐요? 부동산이죠. 상가가 됐든 임야가 됐든 토지가 됐든 주택이 됐든 다 공제해준다. 부동산은. 근데 부동산 아닌 건 조합원 뭐? 입주권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공제에서 제외되는 거 있어요. 공제 안 해주겠다. 두 가지. 뭐? 미등기 자산. 여러분 뭐예요? 등기 대상 자산하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자기 앞으로 취득했으면 뭐하고? 등기하고 팔아야죠. 근데 등기 안 하고 파는 건 미등기 양도라고 하죠. 미등기 전매. 왜 등기 안 하고 팔아요? 세금 조금 내려고? 아니야, 세금을 아예 안 내려고. 이건 죄질이 나쁜 거지. 공제 안 해줘. 이해가세요? 미등기 자산 양도는 안 해줘요. 또 하나, 조정 대상 지역에 뭐라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지역에 몇 주택? 2주택 소유자가 양도할 때는 공제해 줄 수 없다. 여기서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주택은요, 보세요. 주택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입주권을 취득하면 주택수에 포함시켜. 다시 한번,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가족이 뭘 취득하면, 입주권을 취득하면 주택으로 봐. 주택 숫자에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하고 같이 살아. 근데 아버지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들 이름으로 뭐 사면,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면 한 세대에 주택이 몇 개? 2개. 이해가세요? 그럼 주택 2개 가지고 있다 입주권을 또 사면 1세대 3주택. 주택 숫자에 들어가요. 그러면 주택이 하나도 없는데 입주권 2개 샀다. 뭐야? 무주택자. 그럼 구분해야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입주권 샀을 때만 주택수에 포함. 근데 주택이 없는데 입주권만 5개 있다. 무주택자. 이해가십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에 다. 물론 안양에 동안구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군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면 서울의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개 가지고 있다 하나 팔면 그건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다? 맞아. 근데 그것만 아니지. 여기 보세요. 군포의 주택 하나, 여러분이 군포의 주택 하나, 조정대상지역 아니에요? 서울의 주택 하나, 그럼 주택 몇 개야? 2개. 그 상태에서 군포 걸 먼저 팔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잖아.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줘. 그런데 다시 군포의 주택 하나, 서울의 주택 하나, 주택 몇 개요? 2개인데 서울 걸 먼저 팔면 안 해준다 이 얘기지. 이해가세요? 우리나라의 주택을 몇 개? 2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서울에 있는 걸 먼저 팔면 안 해준다 이 얘기. 이해가세요? 예. 이것이 2주택. 다음. 그러면 여기서 참고로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 세법이 아주 복잡해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예외가 있네. 예외. 뭐 여기로 가야 돼. 이거 옆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12월 2019년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어.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19년 16일 날 발표됐는데 발표되고 그 다음 날이 언제야? 17일부터 내년도 2020년 6월 30까지 조정대상 지역에 몇 년 이상, 10년 이상 보유한 무엇을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뭐 하면, 양도를 하면, 요때 양도하면, 이거 조정대상 지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다고 그랬죠? 해주겠다. 공제해주겠다 얘기야. 적용한다. 언제까지 팔면? 내년도 6월 말까지 팔면. 이게 부동산 대책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럼 이런 단서가 없으면 조정대상 지역에 뭐 2주택 소유자의 주택양도는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없다. 요거. 다음 이제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이라 곱하기 무엇을 보유기간에 따른 뭐? 공제율을 곱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공제율이 두 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첫 번째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은요 6%부터 최고 30%까지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몇 프로요? 30%, 6%부터 30%. 이것은 1년에 몇 프로씩이냐? 2%씩이에요. 요거 하고 설명드릴게요. 또 하나,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이야. 고가주택은 요거는 24%부터 80%까지 공제 혜택을 줘요. 엄청 많이 공제 주지. 여기서 잠깐 요거 놓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공제를 잠깐만 구경하고 갈 거야. 716쪽 맨 위에 공제율이 그림 도표 나왔죠. 왼쪽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은 3년부터 공제줘요. 3년 채웠다 6%. 몇 프로요? 6%. 그러면 4년이면 1년에 2%씩이니까 4년에 2, 4, 8%. 5년 채웠으면 10%. 이해가세요? 예, 10년 채웠으면 10년이면 1년에 2%라니까 10년이면 20%. 15년 이상일 때 최고가 30%. 1년 차이가 2%씩 늘어나. 됐어요? 그게 공제고, 옆에 칸에 1세대 1주택, 이건 고가주택은 1년에 8%씩이에요. 1년에 몇 프로? 8%. 그럼 3년부터 공제해 준다니까 3, 8, 2, 24%부터 공제해 줘. 그럼 4년이면 4, 8, 2, 32. 5년이면 5, 8, 2, 40. 10년이면 최고가 80%까지 이렇게 많이 공제해 줘요. 여기 보세요. 1세대 1주택 양도차익이 1억 나왔어. 1억. 근데 10년 보유했다. 그럼 80%면 얼마? 8천만 원 빼. 그럼 얼마? 2천만 원만 가지고 세금 계산하니까 공제를 많이 해주는 거죠. 예, 이렇게 장기간 가지고 있다 팔면 투기가 아니니까 공제를 많이 해준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개정된 게 있어요. 여러분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가 아니라 여러분 어디 715쪽 있죠. 715쪽 방가로 2번 맨 밑에 2번 1세대 1주택의 경우 나왔어요. 찾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 자산 양도차익의 다음표 2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랬죠. 아까 24%부터 80%. 그런데 다만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몇 년? 2년 이상일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올해 개정된 거 이제 내년부터 요거는 2020년서부터는 몇 년 거주? 2년 거주 충족을 하고 팔아야 된다. 충족 시 적용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유는 가지고 있다 파는 거죠. 거주는 주민등록 두고 살아야 돼. 그러면 5년 가지고 있다 팔았어요. 그 원래는 몇 프로인데 5, 8이 40인데 그 5년 가지고 있는 기간 중에 주민등록도 몇 년? 2년 살았어야 된다니까. 2년 살은 흔적이 있어야 공제해준다. 그러면 5년을 가지고 있다 팔았는데 2년 거주는 안 했어. 그러니까 2년 요걸 보세요. 요거 2년 거주 충족하면 1이 가죠. 근데 2년 거주 충족하지 않으면 1이 가. 2년 거주 충족하지 않으면 6에서 몇 프로? 30%로 간다. 이 혜택을 줄 수 없다.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에 5번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일반 자산은 6에서 몇 프로? 30%. 1주택은 24%부터 몇 프로? 80%. 그게 개정이라고 그랬죠. 옆에 뭐가 개정됐는데 가로 안에 2년 거주 충족하라. 2년 살아야 돼. 그죠? 그런데 그럼 6번 1주택 2년 거주 못했어요. 2년 거주 X 안 했어요? 그럼 몇 프로로? 6에서 30%를 공제해준다. 2년 거주했을 때는 24%부터 80%인데 이 2년 거주 충족을 못하면 24% 그게 아니라 6에서 몇 프로? 30% 가서 적게 공제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
2000 몇 년? 19년 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조정 대상 지역에 10년 이상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죠. 그게 맨 밑에 몇 번? 7번. 거기는 이렇게 적어놔요. 요것도 적어놔요. 요거 적으면 칸이 부족해서 생략해서 2019년 몇 년부터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됐어요? 앞에 거 생략했죠 이거? 2019년 언제부터? 12월 17일부터 언제까지? 내년 6월 말까지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예? 네. 여기 보세요. 잠시만 5분만 쉬었다가 한 20, 30분만 할 거예요.